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시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직접 선생님과 함께 그 개념 정의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료를 활용한 감상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죠. 자, 자료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문을 제외한 그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거와 함께 대비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1번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기라고 나와 있는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작게 나와 있는 지문. 보기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보기를 토대로 해서 다음 작품 뭐 가에서의 뭐 영수의 뭐 관점을 뭐 바르게 말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는 그 수능 언어에서 변별력을 결정하는 기르는 중요한 그런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점수 비중이 많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거는 2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3점짜리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혼자서 많이 고민들을 할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때로는 해당 작품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요. 해당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비평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어떤 예를 들면 황순원의 작품 중에 소나기라는 작품 다 알고 있죠. 소년 소녀가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소녀가 비를 맞아서 병이 걸려 죽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 때 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비평이 나올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그 태클을 걸려면은 걸 수가 있는데 무슨 그 소녀가 왜 자기 자신이 그 몸이 약하다는 거를 소년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걸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소녀의 죽음을 알고도 왜 소녀는 그거를 왜 이렇게 가서 뭐 슬퍼하는 거로 끝나질 않느냐 혹은 뭐 작가한테 비평을 걸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슬픈 엔딩으로 끝냈느냐 뭐 이런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보기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관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작품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는 이 작품을 보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옛날 고전소설 중에서 심청전. 옛날에는 그게 상당한 그 효의 상징이었잖아. 자기 자신을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점이 현대에서는 다를 수가 있죠. 그게 과연 효녀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시어 하나를 가지고도 보기로 크게 이렇게 늘려서 생각할 수가 있죠. 시어가 꽃이다. 꽃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뭐 연약하다, 너무 나약하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여기 어떤 예를 들어서 나올 수도 있고 꽃이라고 하는 거를 긍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학생이 보기에서 말한 것들은 나약한 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거를 만약에 찾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기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지문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반드시 그것부터 확실하게 알아둬야만이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료를 활용한 감상이라고 하는 거와 또 하나는 다른 작품과 비교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감상법이 또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면 다른 작품과 비교를 한다. 작품끼리 비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시간을 많이 걸려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게 아주 숙련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약에 가나다라가 나와 있다. 가나다라.
작품이 나와 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첫 시간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그거를 기초로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뭐냐? 시적인 화자. 화자가 어떤 사람이냐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뭐였죠? 그 다음에 어떠한 정서를 느끼며 그에 따른 태도가 어떠하냐. 이거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외워둬야 되는 거죠. 시의 화자가 어떤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근데 뭐 시의 화자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해라 이런 건 절대 안 나오죠. 시의 화자가 어떤 사람이다. 시의 화자가 이별을 슬퍼하는 사람이다. 혹은 뭐 어떤 자연 경치를 관찰하는 관찰자로 그냥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시의 화자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숨어 있는 경우. 그럴 때가 대부분이 관찰자의 역할을 할 때 그런 경우겠고요. 상황.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정서. 정서는 감정이잖아.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태도. 태도의 차이와 공통점. 주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공식이고요. 뭐 요즘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말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말이 바뀌었대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요새는 그렇게 바뀌었다는데 아무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이거를 비교를 하란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다라시가 딱 나왔는데 딱 보니까 내가 아는 시가 하나야. 나 하나. 나머진 다 몰라. 나시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시야. 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거 하나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의 화자를 찾고 상황, 정서, 태도를 일단 찾는 거를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겠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그리고 나서 그거의 공통점을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가다라에서. 근데 보니까 이거가 얘하고는 통하는데 얘하고는 안 통해. 그러면은 어떡할까? 얘하고는 안 통하는 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 소재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뭐를 본다? 시어들의 소재. 어떠한 소재, 즉 시어를 어떤 걸 썼느냐. 가령 뭐 자연물, 꽃에 대한 걸로 썼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산에 들어가가지고 시의 화자가 뭐 나무를 뭐 꺾고 있어. 그럼 꽃하고 나무하고는 둘이 뭐야? 공통점이 자연물이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근데 보니까 라시는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두 개 다 안 돼. 그럼 뭐가 있을까? 또 막 생각을 해봐야 돼.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거는 그 표현상의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보니까 비슷한 면이 있다. 수미상관이다. 예를 들어 뭐 수미상관. 형식면의 그런 문제인데 그런 거가 혹시 같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부분의 작품들은 여기하고 소재에서 다 그냥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보면 고전물하고 현대물하고 이제 섞여서 나옵니다. 나중에는 섞여서 나오는데 고전물이라고 해도 뭐 너무 겁먹을 건 없는 게 기본적인 맥락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건 같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작품을 분석을 해보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작품이 뭐예요? 제목이 성탄제입니다. 자, 성탄제. 오장환의 성탄제. 성탄절이죠. 성탄제가. 자, 성탄제가 즉 뭐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죠. 인류 역사상에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 탄생일이죠. 자, 그러면 이 성탄제라고 하는 그 시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탄제.
성탄제 하면은 느껴지는 이미지를 한번 열거를 해봅시다. 뭐가 있어? 자기 희생.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희생양으로 오셨잖아요. 희생 당하기 위해. 희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랑. 무조건적인, 그것도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즉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거의다가 어때요? 긍정적인 의미죠. 김종길이라고 하는 시인의 성탄제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 희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다뤘지만 여기서는 과연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스키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뭇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건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복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뒷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자, 어때요? 성탄제에서 느껴지는 희생과 사랑의 의미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있다면 누구의 희생이고 누구의 사랑일까요? 자, 우선 우리 아까 배운 공식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순서대로. 시의 화자를 찾아라. 그럼 누굴까? 시의 화자. 첫 번째 작품 성탄제에서 시의 화자가 누굴까 하면은 시의 화자는 드러나 있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을 때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시의 화자의 자기 감정을 막 얘기하고 슬프다 기쁘다 얘기해야 드러나는 건데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쵸? 누굴 관찰해? 어미 사슴과 아기 사슴을. 그쵸? 관찰자. 어미 사슴과 아기 사슴이 어떤 상황이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좋지 않은 상황이죠. 몰입꾼한테 쫓기는 상황. 왜 쫓겨?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즉 쫓기는 상황. 몰입꾼한테. 자, 이거는 상당히 비참한 상황인데 지금 시의 화자가 지금 그런 거를 실제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놨어. 그럼 어떠한 정서를 느낄까? 와 재밌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서는 안 좋잖아. 정서는 상당히 불쌍해. 저 어린 사슴, 어미 사슴, 죄 없는 예쁜 짐승들이 이렇게 죽어가네. 연민. 그럼 태도는 어때요? 태도는 내가 그 몰입꾼 가서 막 혼내줘야 되겠다. 그러고 있나요? 태도는 직접 가서 같이 막 총 들고 막 싸우진 못해도 비판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자,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어디 나와 있을까? 이 사람이 그 비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볼 적에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데 1, 2, 3, 4, 5연을 보세요, 여러분들. 5연. 5연의 둘째 행을 보시면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누가 죽었어? 어린 사슴이 죽은 게 아니라 엄마 사슴이 죽었어. 그렇지. 그럼 죽은 이는 엄마 사슴인데 그 어린 사슴이 죽은 엄마를 갖다 어떻게 하는 모습이야? 엄마를 상처를 핥어. 혹시 살았나 해가지고. 너무나 그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시의 화자가 차라리 살아있지 않은 그 죽은 이가 죽어가는 이를 묻게 한다면 덜 슬프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갖다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 그만큼 비판적인 겁니다. 너무 싫은 거야, 이런 상황이.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사슴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이 사슴 애호가라서 사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다 비유한 겁니다.
관찰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인간들, 너무나 어떤 인간들이겠니? 여기서 너무나 사람들이 그 비현실적이고 포갑적인 현실. 어떤 현실? 포갑. 포갑하면 어떤 거야? 아주 그냥 압제와 막 강자가 약자를 막 누르고 약육강식,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을 갖다가 지금 사슴의 삶에다가 몰입꾼과 사슴에다가 지금 대비를 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약한 자에 대한 연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탄제가 되는 겁니다. 제목이. 성탄제의 뜻이 약자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시어를 한번 우리 또 저번에 배웠던 방식대로 해봅시다. 중요한 부분이죠.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긍정은 파란 색깔로 한다 그랬죠? 긍정. 그 다음에 부정 나누는데 1연에서 긍정적인 시어 뭐 있어요? 따뜻한 핏방울. 어때요? 왠지 훈훈하죠? 핏방울. 핏방울이라는 거 자체는 어때? 음산하잖아. 소름 끼치고. 그렇지만 앞에 뭐가 붙었다? 따뜻한. 그래서 얘가 긍정의 이미지가 돼. 따뜻한 핏방울. 온정이 되니까 온정. 따뜻한 온정. 2연에서는 긍정이 없죠. 3연에서는 어린 사슴. 그쵸? 어린 사슴. 그 다음 4연에서는 있어요. 뭐가 있을까? 솟는 샘. 솟는 샘과 또 약초. 다 좋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명심하라 그랬죠? 아무리 좋은 의미의 시어도 앞뒤를 보고 판단하라. 솟는 샘과 약초. 여기 특별히 앞에 브레이크 거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좋은 거로 봤고, 또 5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쇠복소리? 쇠복소리 왜 울릴까? 두두둥둥 하고 울리는 이유가 저기 사슴 있다. 빨리 잡으러 가라 이거야. 좋은 걸까? 나쁜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마지막 연에서는 맑은 이슬 좋죠. 그 다음에 따뜻한 핏방울 똑같죠. 맑은 이슬.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찾아봅시다. 부정. 나쁜 것. 1년에서는 어두운 숲. 그 다음에 날카로운 소리. 그쵸? 어두운 숲, 날카로운 소리. 그 다음 2연에서는 자, 2연의 횃불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횃불 하면은 어둠을 밝혀주는 게 횃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좋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이유로 밝혔다? 사슴을 잡기 위해서, 몰입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쁜 의미가 됩니다. 횃불. 원래 얘는 좋은 의미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인 거야. 왜? 이게 다 밝혀져 있다는 거는 사슴을 잡으려고 지금 눈이 동그란 거거든. 안 좋은 의미죠. 3년에서는 당연히 나쁜 놈들 다 나오죠. 포수, 사냥개, 몰입꾼. 또 하나 표범과 늑대. 안 써도 알겠죠, 일일이. 그 다음에 4연에서는 어두운 골짜. 아까는 어두운 숲이었고 이번엔 어두운 골짜. 그 다음에 깊은 골을 넘어할 때 깊은 골도 뭐 안 좋은 의미예요. 이것도 어두운 골짜. 그 다음에 깊은 골. 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연에는 뭐 나쁜 거 없죠. 특별히. 자, 그래서 이 시를 잘 정리를 해보면 몰입꾼한테 쫓기는 사슴, 어미사슴, 아기사슴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 포악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희생되는 게 누구다? 어미사슴과 어린 사슴이다. 그렇게 봐서 이 시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를 보세요. 두 번째 시도 잘 읽어보시면 공통점을 첫 번째 시와 이제 비교해보면서 찾아봅시다. 자, 읽어보면 온 세계는 황금으로 굳고 무쇠로 녹슨 땅. 봄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않고 새소리도 날아왔다. 씨앗을 뿌릴 곳 없어 날아가 버린다.
온색에는 엉겅퀴로 마른 땅. 땀을 뿌려도 받지 않고 꽃봉오리도 머리를 들다 탄의 혀끝으로 잠기고 만다. 우리의 흙 한 줌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가슴에서 파낼까? 우리의 이슬 한 방울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눈빛, 누구의 혀끝에서 구할까? 우리들의 꽃 한 송이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얼굴, 누구의 입가에서 구할까? 제목이 뭐예요? 흙 한 줌, 이슬 한 방울. 자, 이 제목을 보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딱 보이죠? 흙 한 줌이 어땠다는 건가? 이슬 한 방울은 또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어떤 의문을 던져주는데 여기 김현승 시인님을 한번 보면 이분은 원래가 그 기독교적인 시풍, 절대 고독을 추구하면서 기독교적인 시풍을 토대로 많이 쓴 사람이죠. 자, 이 시에도 그런 면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기독교적인 시풍이니까 휴머니즘하고 좀 통하겠죠. 인간을 사랑하라 이런 거,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일단 이 시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의 화자를 찾아봅시다. 시의 화자. 첫 번째 시는 이렇게 시적인 화자, 그 다음에 상황, 정서, 태도 이것을 보실 때 시의 화자는 그 관찰하는 자죠. 관찰자. 어미사슴과 아기사슴을 관찰을 하고 있어요. 상황은 어떤 상황을 관찰을 하느냐? 몰입꾼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낄까? 잘됐다 그게 아니라 이제 연민해져. 불쌍하다, 가엾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태도가 비판적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어미사슴과 아기사슴을 통해서 그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성탄제라고 하는 제목에서 주는 느낌. 성탄제라는 제목에서 주는 느낌은 어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데 그러한 사랑이 지금 현재는 없는 세상, 그런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오히려 이렇게 약자와 강자의 그런 먹고 먹히는 관계, 순환고리 같은 걸 통해서 우리 그 현대인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시를 보시면 김현승 시인의 흙 한 줌 이슬 한 방울이라는 시를 보세요. 제목을 잘 보라 그랬죠. 제목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흙과 이슬이 상징하고 있는 것, 흙과 이슬. 흙이라든가 이슬이라든가 하는 것이 긍정일까 부정일까를 어떻게 딱 단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보편적인 상징성은 있어요. 이슬하면 어딘가에 맺혀 있다, 이렇게 대롱대롱 맺혀 있다, 맑다, 차갑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또 어머니를 상징하기도 하고 고향을 상징하기도 하고 노동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우직하고 말 없는 어떤 성실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의미는 시에서는 앞뒤의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하라. 앞에 어떤 내용, 뒤에 어떤 내용 가운데에 이게 껴있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라 그랬죠. 읽어보시면 온 세계는 황금으로 굽고 무쇠로 녹슨 땅 봄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않고 새소리도 날아왔다 씨앗을 뿌릴 곳 없어 날아가 버린다. 온 세계는 엉겅퀴로 마른 땅 땀을 뿌려도 받지 않고 꽃봉오리도 머리를 들다 탄의 혀끝으로 잠기고 만다. 우리의 흙 한 줌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가슴에서 파낼까? 우리의 이슬 한 방울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눈빛, 누구의 혀끝에서 구할까? 우리들의 꽃 한 송이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얼굴, 누구의 입가에서 구할까? 지금 구할까 나왔는데 어디서 구할까요? 하고 묻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리적인 표현이죠.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시어를 긍정과 부정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긍정과 부정.
자, 1년에서 보세요. 1년에서 보시면 온 세계는 황금으로 굳고 무쇠로 녹슨 땅이다. 여기서의 땅은 어떤 땅이다? 황금과 무쇠가 이렇게 녹이 슬어 있는 땅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것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황금이라든가 무쇠는 딱딱하게 만들어요, 땅을. 그렇기 때문에 땅이 말랑말랑해야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잖아요. 씨앗을 뿌려도 잘 자라고. 황금하고 무쇠는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황금, 무쇠. 나쁜 거는 빨간 색깔, 좋은 거는 파란 색깔. 그 다음 봄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않고, 왜냐? 딱딱해졌기 때문에 새소리도 날아왔다가 씨앗을 뿌릴 곳 없어 날아가 버린다. 봄비라든가 씨앗은 어떤 씨앗을 뿌리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씨앗 위에 봄비가 내려야만이 생명이 크니까 봄비나 씨앗은 좋은 의미겠죠. 봄비, 씨앗. 근데 얘네들이 정착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온 세계는 엉겅퀴로 마른 땅. 자, 땅은 땅인데 어떤 땅? 마른 땅이라는 건 당연히 나쁜 뜻이겠죠. 마른 땅. 온 세상이 다 이렇대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땀을 뿌려도 받지 않고 꽃봉오리도 머리를 들다 탄의 혀끝으로 잠기고 만다. 자, 보시면 땀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노동의 대가죠. 땀을 흘려라 라는 말이 뭐 어떤 다이어트용으로 흘려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땀을 흘려라 이것은 이제 어떤 노력을 해라 이런 말인데 땀도 받지 않고 꽃봉오리라는 거는 어때요? 항상 대체로 좋은 의미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 또 어떤 젊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땀이나 꽃봉오리마저도 탄의 혀끝으로 감긴대. 그러면 땀하고 꽃봉오리는 좋은 건데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땀이라든가 꽃봉오리가 타는 혀끝으로 감긴다는 거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는다.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표현했고요. 우리의 흙 한 줌 어디 가서 구할까부터 맨 마지막 행까지 보시면 구할까 그랬는데 구할 수 없는 현실을 지금 서리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흙 한 줌 또 그 다음 면에서는 뭐를 구하고 싶어 해요? 시의 화자가 이슬 한 방울 그 다음 면은 꽃 한 송이. 자, 이거는요 시의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원하는 소망이자 희망을 말해요. 흙 한 줌, 이슬 한 방울, 흙 한 줌, 이슬 한 방울, 그 다음에 꽃 한 송이. 이것이 다 시의 화자가 원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목에서의 의문이 풀렸죠. 흙 한 줌과 이슬 한 방울은 결국 이 사람이 원하고 있는,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네들이 띄고 있는 상징적인 거는 이 사람 이쪽하고 반대가 되겠죠. 황금, 무쇠, 마른 땅, 타는 혀끝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좋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 인간적이고 착하고 뭔가 정말 황폐한 거에 반대. 어떤 인정, 온정, 사랑, 뭐 이런 여러 정의감, 사람으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덕목들이 다 해당이 될 거고요. 이러한 현실을 지금 없는 현실을 시의 화자는 슬퍼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화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화자. 화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황폐해진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황폐해진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황폐가 뭡니까, 여러분? 옆에 친구의 얼굴을 보면 답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죠. 옆에 친구의 얼굴을 보면 황폐하다는 그 단어의 답이 나오지는 않죠. 다 예쁘죠, 여러분들은? 황폐하다는 거는 아주 정말 모든 게 다 피폐하고 막
메마르고 엉망이 돼버린 거,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주 그 메마른 땅 같은 느낌.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정서는 어떨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어떡하면 좋을까? 어디 가서 구할까? 하고 탄식하고 있고. 그러면 상황은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야. 이렇게까지 된 거를 한마디로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현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 맨 처음 일련의 황금이라든가 무쇠 자체가 그 금, 무쇠 이런 것들이 물질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돈으로 굳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로또 복권으로 녹슨 땅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시는 비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상징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화자가, 즉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황폐해진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태도는 어떻다? 비판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지금 비판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타는 혀끝으로 잠기고 만다까지는 현실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이고요. 어디 가서 구할까, 어디 가서 파낼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가치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한 감상법에 대한 그것을 봤고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면 1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고 생명적인 문제인데 보기를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요구하는 거를 항상 충실하게 여러분이 이행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그런 패턴이지만 자꾸 이제 접하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보기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본문을 일단은 나중에 보시고 보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보기에서 원하는 거. 오장안의 성탄제가 발표된 1939년은 일본의 천황제 군국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던 암담한 시기였는데 이때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은거지가 되며 민족정신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제를 제목으로 내세워 파시즘적 위력에 대비되는 연약한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시로 표현한 것은 매우 특이한 일로서 시대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적에 이거를 감상한 내용, 보기를 참고로 이걸 토대로 해서 가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맞지 않은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5번. 성탄제에 따른 성탄제 따뜻한 핏방울을 흘리며 죽어가는 사슴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대한 좌절과 체념을 드러내려는 시인의 의도? 아니죠. 따뜻한 핏방울을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을 통해서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느냐면 체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다고 체념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반동을 있죠. 이렇게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막 저항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일본에 대해서 그런 거를 오히려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답이 5번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풀어보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부분 있죠. 자료를 활용한 감상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영원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날까지 아주 많이 쫓아다닐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앞으로 선생님과 실전 문제를 풀면서 접하면서 요령도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를 활용한 감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았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공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문이 3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시는 김억 시인의 오다 가다.
두 번째는 김소월 시인의 가는 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관식이라는 시인의 석상의 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작품을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를 보세요.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난이라고 그저 보고 그대로 예고 말 건가. 산에는 청청 풀잎사기 푸르고 해수는 중중 흰 거품 밀려든다. 산새는 죄죄 제 흥을 노래하고 바다엔 흰돛 옛 길을 찾노란다. 자다 깨다 꿈에서 만난이라고 그만 잊고 그대로 갈 줄 아는가. 십리포구 산 너머 그대 사는 곳 송이송이 살구꽃 바람과 논다. 수로천리 먼 길 왜 온 줄 아나. 예전 놀던 그대를 못 잊어왔네. 자, 김옥 시인 하면 어떤 시대에 활동하셨던 분일까요? 1920년대에 활동하셨던 시인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가 가장 지배적인 특징이 있다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억압된 시대의 아픔을 다룬 시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 글도 혹시나 하고 보니까 어때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 상황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하고 관련지어 생각을 하는 거를 외제적 감상이라고 그러죠. 외제적 감상. 이 바깥 외자를 써서 이거를 갖다가요. 시대 상황이나 어떤 시인의 성장 배경 이런 거랑 관련 짓는 것을 외제적 감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에서는 별로 그렇게 상관할 부분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재적 감상만 보면 되겠죠. 내재적이다 하면 안 내자니까 안 내자. 이것은 뭐냐면 그냥 작품만 보는 겁니다. 작품 안에 예술성, 언어의 아름다움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내재적인 관점으로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잠깐 만나다가 잊혀지는 사람, 헤어지는 사람이니까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1년에서도 그렇고 2년에서도 마찬가지. 자다 깨다 꿈에서 만난 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별로 그냥 오랜 기간 교제한 사람이 아니고 잠깐 스쳐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학원 오면서 이렇게 딱 학원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 친구가 우리 반 친구다. 그러면은 얘기가 다르지만 그냥 버스에서 잠깐 보고 내리고선 바로 헤어졌다. 그러면은 바로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시의 화자는 그런 사람에게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 자, 그거는 그냥 만나고 바로 헤어졌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을 만났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그리움을 느낄 만큼 강한 어떤 유대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강한 유대가 있었다는 걸. 이연을 보시면 십리포구 산 너머 그대 사는 곳을 내가 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로천리 먼 길 왜 온 줄 아나? 누가 와요? 주체가 시의 화자가. 왜?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만큼 십리포구라든가 수로천리 하면은 먼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먼 거리까지도 먼 거리까지도 내가 달려갈 만큼 상대방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가깝게 느껴지죠. 그런데 보기 싫은 친구면 옆집에 살아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은 지금 십리포구 수로천리는 실제로 그런 거리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간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이 시는 자유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난이라고. 잘 보시면 오다 가다 끊고 길에서 끊고 만난이라고. 그저 보고 끊고 그대로 끊고 예고 말 건가 끊고. 자, 이렇게 볼 때 몇 음보다 3음보. 두 번 나누니까 3음보가 되죠. 그 다음에 오다 가다 길에서 7 만난이라고 5 해서 7, 5조가 됩니다. 자, 3음보에다 7, 5조. 3음보 플러스 7, 5조 하면은 대표적인 우리 그 민요시의 율격이죠. 민요시. 우리나라에 민요시 많이 있죠.
유명한 거 있잖아.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거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런 거 해서 이거는 민요적 율격입니다. 민요적인 율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민요적인 율격을 보여주는 것은 향토성을 어떤 드러내주죠. 우리나라 어떤 고유한 향토성 그런 것을 나타내준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보니까 상대방을 못 잊어서 왔어요. 왔는데 만날 수 있었을까, 못 만났을까. 그 다음은 모르죠.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나 일단은 상대방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현재의 토대, 과거의 토대를 두고 내가 현재에 갔다는 건데 헤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느낌은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주죠. 자, 왜 그럴까? 시에서는 소재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소재를 라이트하고 경쾌한 걸 선택을 했느냐, 아주 어두운 거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자, 여기서 1년에서는 산세라고 하는 시어, 그 다음에 2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뭘까? 살구꽃. 산세와 살구꽃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주 가볍고 발랄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시어를 선택을 함으로써 자칫하면 이별의 무거운 느낌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을 밝고 경쾌하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가 이 시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자, 이 시는 많이 본 시일 거예요. 눈에 익을 겁니다. 이 시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알고 있는 시일 거고요. 이 시는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죠. 그러면은 갔던 길도 아니고 갈 길도 아니고 가는 길이라는 거 현재형입니다. ing. 뭐가 ing냐? 이별의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시적 화자의 마음이 처음에 나와 있죠. 1년하고 2년은 그립다 말을 할까. 그 다음에 그냥 갈까 그래도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까지. 그랬다가 뒤로 가서 3년과 4년은 저 산에도 까마귀, 그 다음에 4년에서는 강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변 환경을 얘기해 주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처음에는 화자의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얘기해 주는 거 선정, 후경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시상 전개 방식에서 나왔던 방식 중에 하나죠.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선경, 후정이 되죠. 거꾸로 하면 이 차이죠. 거꾸로 됐죠. 맨 처음에 오히려 경치를 얘기해줘. 주변 환경을 얘기해주고 나중에 자기 감정을 얘기한 거면 이쪽이지만 지금 이거는 처음에 시의 화자의 감정을 말한 후에 뒤에 가서는 경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3년에 나와 있는 소재하고 4년에 나와 있는 어떤 소재가 여기서 특히 또 뭐로 작용을 하느냐?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을 해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 객관적 상관물. 자, 선생님 강의를 처음부터 꾸준히 계속 들으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하고 금방 알 거고, 안 들은 사람은 혹시 하겠지만 뭘까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객관적인 상관물은 뭐다? 구별하라고 그랬죠? 감정이입하고 객관적인 상관물의 차이. 지금 3년에서는 까마귀라고 하는 소재가 바로 이건데요. 객관적인 상관물로 쓰여요. 까마귀. 자, 까마귀를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빨리 가라고 하는 이별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감정이입으로 하려고 한다면 슬픈 까마귀 혹은 애통한 까마귀, 서러운 까마귀 이런 식으로 앞에 무엇인가가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의 감정이 이입됐다. 이입이라는 거는 내가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누구의 감정? 화자의 감정이 여기 들어가야 돼. 어떤 수식어를 해서. 그러면은 이 까마귀가 사실은 누구의 감정이야? 시의 화자의 감정인데
그게 아니라 기쁜 슬픈하는 수식어 빼고 그냥 까마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어때요? 까마귀가 지저귀다 하면은 시의 화자의 감정은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빨리 가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모습을. 그게 바로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연에서는 뭘까요?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강물이죠.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흐릅디다려. 결국 이것도 흘러간다는 거는 과거에서 미래로 쫙 간다는 거예요. 강물이 거슬러 가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까마귀하고 흐르는 물하고 둘 다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객관적인 상관물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흐르는 물, 즉 강물. 이 두 가지가. 자,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봐도 시에 따라서는 어떤 데서는 흘러간다. 역사의 흐름도 되고요. 또 어떤 시에서는 어떤 세월의 흐름도 되고. 여기서는 뭐예요? 이별을 재촉하는 존재가 되죠.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고 시어의 상징성을 파악하라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알아둘 거는 맨 마지막 행에 흐릅디다려. 이게 뭐예요? 흐릅디다 그려. 이거를 줄임말인데 문법에 안 맞는 말을 이렇게 말한 게 뭐다? 시적 허용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나시는 이별하는 상황이죠. 시의 화자는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이죠. 망설이는 사람이고 또 갈까 말까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 계속 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축해는 상황. 까마귀하고 강물하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하고 지금 보면은 가는 과거형의 이별을 했다지만 뒤에서는 현재 이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를 보시면 김관식의 석상의 노래다. 자, 전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시에서는 제목을 보면 거의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얘기했죠. 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그대 가신 곳 먼 나라를 뚫어지도록 바라다 보면 해가 저물어 밤은 깊은데 하염없어라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만 귀에 적시어 눈썹 기슬게 번지는 불꽃 피눈물 들어 어룽진 동정 그리운 사연 아뢰려 하여 벙어리 가슴 쥐어뜯어도 혓바늘일래 말을 잃었다. 땅을 구르며 몸부림치며 궁구르다가 다시 일어나 열리지 않는 말문이련가 하늘 우러러 돌이 되었다. 자, 보시면 가하고 나하고 지금 읽었던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산문시죠. 산문시라는 거는 시가 운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게 길게 늘어서 쓴다는 거죠. 요즘 산문시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예전에는 운문 스타일을 아주 그 전형적인 운문 스타일로만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출제 경향이 산문시로 많이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산문시를 선생님이랑 많이 공부할 거예요. 자, 석상의 노래하면 석상이 뭐냐? 돌석자인데 자, 돌 위에서의 노래가 되겠네. 자, 돌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맨 마지막 행에 돌이 되었다 그랬는데 딱딱하다. 감각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딱딱합니다. 딱딱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응집돼 있다. 꽉 뭉쳐있는 느낌이 들죠. 이게 풀어지지 않는 느낌. 뭔가 이렇게 응어리가 져 있다. 지금 시의 화자를 찾아보시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운 사연, 리을에 나와 있는 그리운 사연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벙어리 가슴 쥐어뜯어도 뭔가 억울한 것 같지? 막 분하고 억울한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시의 화자에. 왜 그러면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냐? 이유가 있겠죠? 디귿에 눈썹 기슬게 번지는 붉고 피눈물이 들었대요. 이런 말을 쓴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냐? 여성적이죠. 여성적인데 왜 그렇게까지 됐느냐? 원인은 기억에 있겠죠. 그대 가신 곳 먼 나라. 그대가 내 옆에 없기 때문에. 먼 나라는 어디를 갔을까?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돌이 되었다 해서 힌트를 주죠. 돌이 되었다. 누가?
내가 하늘을 우러러서 돌이 되었대. 왜 그럴까? 그대 가신 곳이 먼 나라인데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을 우러른다 라는 말을 할 때, 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구나. 즉, 사별했구나, 죽었구나, 사망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이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노을이 지는 언덕 하면 초저녁이겠죠. 그러다가 바로 밑에 두 번째 행에 해가 저물어 노을이 진다. 그 다음에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껌껌해지겠죠. 그 다음은 3행에 밤은 깊은데 나와 있죠. 밤. 이게 바로 시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시간적인 배경. 그러면 어디서 벌어진 일일까? 자, 보니까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만 귀에 적신다. 물결 소리는 어디서 나요? 바다죠, 바다. 바다. 물결 소리 하니까 바다구나. 선생님, 물결 소리는 강에서도 나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강은 어때요? 고요하잖아. 그냥 대체로 철렁철렁 소리는 안 내고 가만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막 일렁이는 물결 소리가 나는 바다에 더 가깝겠죠. 이게 바로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물결 소리 난다, 바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떠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시의 화자다. 그 다음에 상황은 이별 뒤겠죠, 당연히. 태도는 어때요? 다시 만날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절망적이다. 그리고 절망의 극한 상황, 아주 가장 그 어떤 극한 상황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어딜까? 리을이겠죠. 가슴을 막 쥐어뜯는다. 벙어리 가슴. 벙어리 가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말인데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억울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사무침이 벙어리 가슴이구나. 그 정도로 강한 어떤 한이 맺혀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가나다 시를 다 한 번씩 분석을 해봤어요. 봤는데 공통점이 뭐다? 상대방이 부재 중이다, 없다, 이별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가의 시는 과거에 이별을 했다. 그 다음 나는 현재 이별하는 상황이고 다는 죽음으로써 이별했다 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세 가지가 다 이별이라고 하는 공통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문제 1번을 보세요. 이게 바로 자료를 활용한 감상에 대한 그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의 조건에 따를 때 화자가 했을 법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숱하게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맨 처음에는 그 본문을 보는 것보다는 보기부터 살펴봐라 그랬죠. 보기를 먼저 보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보기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만 채워주면 돼요. 보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거죠. 보기, 가와 나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함. 가에서 나로 상황이 변했다고 가정함. 그러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의 화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가의 화자. 그리운 이를 어떻게 하는 사람? 찾아가죠. 찾아가는 사람이었고요. 나의 화자는 어때요? 현재 이별을 하면서 그리운 이를 대상을 차마 떠나 보낼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화자가 만약에 같은 화자다. 가와 나를 믹스하라는 거야. 플러스를 하는데 같은 화자인데 이제 가였다가 나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몇 번일까 봅시다. 1, 2, 3, 4, 5에서 1번입니다.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죠. 그대가 그리워서 이렇게 찾아왔는 데까지는 가의 상황이고 다시 떠나려니 아쉬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헤어질까 말까? 헤어질 수 없어 망설이는 모습, 나. 두 가지가 같이 복합이 돼 있죠. 자,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
가부터 달을 창작할 당시 작가의 생각을 추리해 본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지혜, 가는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작품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어둡게 형성하려 했어. 저런, 어둡게 형성하려 했을까?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이별이라고 하는 어두운 제재를 갖다가 오히려 밝고 경쾌하게 승화시켰다. 그 다음 2번 혜연이, 나는 전반부에는 화자의 내면을, 후반부에는 외면적 상황을 제시하려 했어. 이걸 뭐라고 한다? 선정, 후경. 맞았죠? 답이 2번입니다. 3번 다는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려 했어. 대조? 대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 다음에 4번 수철, 가와 다는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의 부재와 결핍의 상황을 드러내려 했어.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의 부재와 결핍은 다에 해당이 되죠. 가는 뭐 사별을 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 효주, 나와 다는 리을과 같은 유음을 많이 사용하여 흐름의 이미지를 강조하려 했어.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봅시다. 다의 기억부터 미음과 보기를 관련지어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먼저 보기부터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정철의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고전 가사입니다. 자, 이 작품은 그 정철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건데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빗대어서 사실은 그 임금에 대한 지극한 충성과 사랑을 이렇게 여자의 마음, 남편에 대한 여자의 마음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임은 무조건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미 계시는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지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라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고?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지럽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데 강가에 혼자 서서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이미 계시는 곳 소식이야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처마차고 찬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벽 가운데 달려있는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은 것인가. 산을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잠깐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시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나마 임을 보니 옷과 같이 고운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말씀드리려고 하였더니 눈물이 연달아 쏟아지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회를 못다 풀어 목마저 메이니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고. 자, 지금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임을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어. 시의 화자를 여성적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남편인데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엄밀히 말하면 쫓겨난 와이프야. 남편이 싫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헤어져 사는 곳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 정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배를 가서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가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눈물이 연달아 쏟아진다. 이거는 자신의 그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기억부터 미음하고 여기 나와 있는 A부터 E를 연결을 지어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아보세요. 1번. 기억은 이미 소식 없이 나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반면 A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갔음을 암시한다. 잘 보시면 어때요? 기억 여기 나와 있는 기억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 죽었다 그랬죠? 죽어서 헤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A를 보면은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갔다. 죽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소식이 없기 때문에 괴롭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까? 답이 1번이 되네요. 서로가 이렇게 체인지가 돼야 되죠. 바뀌어야 돼. 그렇죠.
기억에 대한 설명이 A로 가야 되고 A에 대한 설명이 기억으로 가야 되겠네. 나머지는 어때요? 읽어보세요. 니은과 비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가에 가 있음을 알려준다. 맞았죠? 그 다음 디귿은 극한에 달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고, C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과 처지를 암시한다. 그렇죠. 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4번, 5번도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맞다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A와 B의 율격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보기를 보면 음보는 띄지 않고 소리내기와 쉬기가 한 단위가 되어 되풀이되며 이어지는 횟수이다. 예컨대 시의 한 행의 이러한 단위가 하나이면 1음보, 둘이면 2음보, 셋이면 3음보이다. 음보를 음절의 수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용하는 조는 첫 낭독 단위와 둘째 낭독 단위가 짝을 이루며 반복되는 음보를 가리킨다. 조에는 3, 4조, 4, 4조, 4, 3조, 7, 5조와 같은 것이 있다. 자, 생각해보면 아까 오다 가다 하고 가는 길은 둘 다 뭐였어요? 공통적으로 3음보에다가 7, 5조였죠. 지금 보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음보하고 이렇게 무슨 조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요? 5번이 되겠죠. 시행 배치를 달리했지만 모두 3음보이자 7, 5조의 시이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4번 같은 경우에 3, 4조 이건 말도 안 되고요. 3번에 1음보라는 거는 더더욱이 말이 안 되죠. 1번하고 2번도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여기 딸려있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이 공부했던 내용들 그런 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 훈련을 할 겁니다. 훈련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반드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시사용어 꼭 알아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요 속담과 고사성어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어휘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 자료실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거를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들을 다루면서 함께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같이 이바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